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참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겉모습에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알면 앞으로는 절대 속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말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연기를 해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버릇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못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쓰는 말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채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사람 보는 눈이 확 트이실 겁니다. 더 이상 나쁜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남 탓하는 말버릇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모든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남 탓부터 하는 사람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업 실패한 게 다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라고, 거래처가 배신해서라고, 경기가 나빠서라고 하면서 1시간 내내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그런데 정작 들어보니까 본인이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덜컥 시작했더라고요. 시장 조사도 안 했고, 자금 계획도 허술했고, 직원 교육도 소홀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잘못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회사에서 실수하면 부장이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랬다고 하고, 부부싸움하면 배우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하고, 자녀와 사이가 틀어지면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다 너 때문이야. 그쪽이 먼저 그랬잖아.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고칠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평생 남 탓만 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가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식이 안 찾아온다고 불효한다고만 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자식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하시는 분들요.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욕하면서도 평소에 본인이 며느리한테 했던 말과 행동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투를 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가끔은 내 잘못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내가 부족했다는 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숙한 어른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곁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계속 남 탓만 한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사람의 탓거리가 될 테니까요. 오늘 잘못된 일을 동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내일은 여러분 탓으로 돌릴 겁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일이 잘 됐을 때는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고 오래 사귈 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은근한 비교와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마음에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축하는커녕 묘하게 기분 나쁜 말을 듣고 돌아온 적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손자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던데 우리 손자는 이미 대기업 들어갔어. 이러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바로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항상 그랬더라고요.
남의 좋은 일에는 물 끼얹고 은근히 자기가 더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따로 있습니다. 잘 됐네. 근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이요. 새 차 샀다고 하면 잘 됐네. 근데 요즘 기름값이 장난 아니던데. 이사 갔다고 하면 좋겠네. 근데 거기 교통은 불편하지 않아?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하면 잘 됐네. 근데 요요 조심해야 돼. 이런 식입니다. 더 교묘한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아이고 좋겠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탈 난다니까. 이런 말로 포장하면서 사실은 시기하는 마음을 숨기는 거죠. 제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러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순수하게 축하해주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불행에는 과도하게 위로하면서 남의 행복에는 시큰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거죠. 제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딱 그런 분이에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앉아있는데 사실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집 안 좋은 일 다 캐묻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좋은 일 있다고 하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려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따뜻한 차 한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고 있진 않은지,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평생 곁에 두고 아껴야 할 인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딸하고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어떤 중년 부부가 와서 앉더니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것도 20살이나 됐을까 싶은 어린 알바생한테 말이죠. 야, 너 일을 그따위로 하냐? 장사 이렇게 하면 망한다. 사장 불러와라. 별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이는데도 계속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반찬 가져다 주는 것까지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식당 사장이 나타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사장한테 보인 친절한 모습일까? 아니면 알바생한테 보인 거친 모습일까? 답은 명확합니다. 약자에게 보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하지만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오히려 내가 갑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택배기사님한테 반말하는 사람, 마트 계산원한테 짜증내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한테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언젠가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똑같이 당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 다녔던 회사에 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달랐어요. 청소 아주머니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하시고 고생하신다고 커피도 사다 드리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늘 존댓말 쓰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사장이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 인격이 결국은 빛을 발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한테는 굽신거리면서 간호사한테는 막대하는 사람, 은행 가면 지점장한테는 웃으면서 일반 직원한테는 신경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족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남편이 밖에서는 점잖은 신사인데 집에서는 아내한테 막말하고 시어머니가 손님 앞에서는 친절한데 며느리한테는 구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확실히 배운 게 있다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청소부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하고 대우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지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식당 직원한테, 택시기사님한테, 마트 직원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뒷담화의 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앞에서는 아이고, 언니, 자기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살갑게 굴다가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는 온갖 흉을 다 보는 사람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을 겪고 정말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동네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는 항상 당신이 최고야, 당신만큼 좋은 사람 없어 이러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 친구가 제 뒷담화를 엄청 하고 다녔더라고요. 뭐 남편 바람났을 때도 참고 살더라.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웠더라. 별별 이야기를 다 지어내서 퍼뜨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등골이 서늘했어요. 20년을 친구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살았나 싶어서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다른 사람 흉보는 걸 유심히 들어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정보 수집에 굉장히 능합니다. 만나면 꼭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요즘 누구는 어떻게 지내? 무슨 일 있다며? 그 집 며느리는 잘하니? 애들은 뭐하고 지내?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의 집 사정을 캐내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밀이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남의 비밀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내 이야기를 안 할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100% 내 뒷담화도 한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고 본성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조그만 일을 크게 부풀리고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재미있어 하면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이 되면 특히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면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앉아서 하루 종일 남의 집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누구네 집 며느리가 어떻고 누구네 아들이 저떻고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같이 흉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격 없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다른 사람 흉을 보기 시작하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세요. 그게 어려우면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 내 속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가족 문제든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든 간에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는 온 동네 뒷담화 소재가 될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흉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덮어주고 변명해주고 좋은 면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 신호는 감정적 협박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그러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말들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대방을 걱정하거나 사랑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교묘한 감정적 협박입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제일 비겁한 게 뭔지 아니? 자기 감정을 무기로 남을 조종하는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가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니?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는 집 나갈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그러면 엄마 아빠 속상해서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항상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맨날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고 하니?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그래. 나는 죽어도 상관없겠지. 엄마가 뭐가 중요하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식들이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자기 생활이 있고 바쁘고 그래도 틈틈이 찾아뵙고 안부 전화도 드리는데 그 할머니는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도 감정적 협박이라는 무기를 써가면서요. 더 교묘한 사람들은 병을 무기로 씁니다. 내가 그러면 나 혈압 올라서 쓰러져. 심장이 안 좋은데. 자꾸 스트레스 주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건강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실제로 아픈 것도 아니면서 아픈 척하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적 협박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 줍니다. 불쌍하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넘어가 주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협박의 강도도 세집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관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협박당하는 사람은 지쳐서 떠나가고 협박하던 사람은 정말로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황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직장 상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일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는데 나중엔 정말 지겨워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왜 다들 자기를 떠나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이겁니다. 자식들한테, 며느리 사위한테,
손주들한테 감정적 협박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된다는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올가매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내가 외로워도, 내가 서운해도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감정을 무기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한테 계속 감정적 협박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대화할 수 없다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자고 분명히 말하세요. 그래도 계속된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랜 친구라도 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잘 들으셨나요? 남 탓하는 말버릇, 은근한 비교와 시기,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 뒷담화하는 습관, 감정적 협박의 언어. 이런 것들이 바로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만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말보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들을 줄 압니다. 둘째,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전화한다고 했으면 꼭 전화하고, 만나기로 했으면 시간 맞춰 나오고, 사소한 것 같아도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당신 흉을 봐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변호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앞에서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뒤에서 지켜주는 건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넷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질투나 시기 없이 순수하게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생 곁에 둬야 할 사람입니다. 다섯째,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별다른 위로의 말 없어도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 때론 말 한마디보다 그런 존재감이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좋은 사람 몇 명과 깊이 사귀세요. 겉만 번지르르한 관계 100개보다 진심이 통하는 관계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내 모습이 보이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알았다는 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쁜 사람들과 보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볼 때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 선한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 만나시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도 품격이 묻어나는 그런 멋진 어르신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